안녕하세요. 2학년 김유미 쌤의 온라인 미술 클래스입니다. 우리 1차 시에 선사시대 미술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이번 차시에서는 고대 미술, 서양 미술사 고대 미술 중에 하나인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미술 교과서 2의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이집트 미술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이집트 미술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양 미술사가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데 서양 미술사의 그 거대한 그 흐름을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17세기 바로크, 18세기 로코코, 19세기 미술, 20세기 현대 미술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집트 미술은 이 시대 중에서 고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미술에 대해서 배웠지만 선사시대가 끝나고 국가와 문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우리가 고대라고 하는데요. 서양의 고대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게 문명,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명 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미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은 자와 영혼을 위한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후세계를 믿나요? 아니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살아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카라고 불렀죠. 미술은 원래 그 시대의 생활상과 생각, 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미술에서 그대로 표현됐겠죠. 그러면 이집트의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집트의 이 대표적인 인체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인체 표현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한번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아마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가늡니다. 팔이 너무 길어요. 또는 너무 날씬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화장이 너무 진하게 됐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답은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한번 볼까요? 네, 다리가 옆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죠? 자, 다리가 옆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면은 몸도 당연히 옆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몸은 또 정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몸이 정면이면은 얼굴이 또 정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또 얼굴은 옆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한 점은 얼굴이 옆모습이면은 눈이 사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반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은 정면의 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정면 눈알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약간 이상하죠? 눈은 정면, 얼굴은 옆모습, 몸은 정면, 다리는 옆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이집트인들이 인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잠깐 이집트인들의 이상한 인체 표현의 비밀과 관련해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수학여행을 아마 2학기에 갈 건데요. 너무 좋죠? 수학여행. 정말 친구들하고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제일 재미있는 순간이 뭐냐면 물론 이렇게 뭐 좋은 장소를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는 것도 좋지만 밤에 이렇게 숙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자면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친목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 제일 재밌고 기대되는 시간인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먼저 잠든 친구들 얼굴에 이렇게 낙서를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친구 얼굴에 낙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친구의 영혼이 친구가 잠든 사이에 빠져나가서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을 하고
새벽이 되면은 다시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오는데 친구 얼굴에 낙서하면 어떻겠어요? 그 영혼이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못 돌아오게 되면은 친구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elieve or not입니다. 이렇듯 이 이야기처럼 이집트인들은 4, 5세기를 강력하게 믿었고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온전한 육신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서 미라 등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예술 작품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모습을 표현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물의 가장 특징적인 각도에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형태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릴 이집트 그 그림처럼 인체의 표현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이 정면이면 다리도 정면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림처럼 정면의 다리는 사실 좀 형태가 왜곡되어서 표현되어지거든요. 다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발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옆모습의 다리를 표현했고, 몸은 또 옆모습으로 표현하면 팔이 한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팔이 다 보여줄 수 있는 정면으로 표현을 했고, 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 모양이 사실 정면 얼굴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이가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모든 것이 잘 보일 수 있는 옆모습, 그리고 옆모습을 하려니까 눈이 문제인데 옆모습의 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옆모습 눈은 눈동자가 반뜻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원히 또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눈동자는 정면의 눈동자, 이렇게 인체의 각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는 부분만을 모아서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현대인이 보기엔 어색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집트 미술은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술 작품 또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미술의 특징, 규칙,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집트 미술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자기 맘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나라에서 정해준 어떤 법칙에 의해서만 그림을 그려야만 했어요. 그 법칙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면성이죠. 4, 5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체가 좌우로 대칭을 이루는 부동성의 역점을 둔 특징이고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는데 이것을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작품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종합성이죠.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에서 대상을 파악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상한 점을 살펴본 그 인체, 이집트의 그림이 바로 이 종합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미술의 법칙을 작품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정면성입니다. 정면성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는 특징인데 지금 두 가지 작품 사진에서 아시다시피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자꾸 움직이면은 영혼이 못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꾸 자세가 바뀌면. 그래서 영혼이 잘 알아볼 수 있게 본질적이고 영혼이 변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정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종합성이라고 했죠.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집트의 인체 표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네, 종합성이 표현된 다른 작품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이집트의 어느 정원을 그린 작품인데 어때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어느 유치원생이 그린 것처럼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치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나무들이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게 표현한 이유는 앞모습 나무에 가려서 뒤에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똑바로 그리면. 그래서 나무를 다 눕혀놨어요. 그리고
사실 연못 안에 물고기들이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죠. 실제로 연못을 바라보면 물고기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그림을 표현해서 물고기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집트 작가들이 그림을 절대 못 그려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저기 위에 있는 네페르티티 흉상처럼 사실적인 시각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은 이집트 화가들이 얼마나 솜씨가 훌륭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영혼 4, 5세계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기 때문에 우리 일정한 법칙인 종합성에 따라서 화가들이 작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종합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이집트 헤어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일시 멈추면서 감상을 해보시고요. 조각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뭐 카프라 왕이라든지 왕과 왕비의 조각상들이 대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이집트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는 아마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건축물 중에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피라미드를 한번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현존하는 피라미드의 개수는 14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가 높은 피라미드가 146.5m인데 지난 3871년 동안 그 기록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건축 방식은 아직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이고요. 피라미드 하나를 만드는데 동원된 인원수는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은 거의 200년 정도라고 하네요. 이렇듯 뭔가 신비롭고 흥미로운 그런 것들로 가득 찬 피라미드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입니다. 피라미드는 도굴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돌 하나의 크기가 하나당 거의 30톤에서 50톤에 육박하고 이런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피라미드가 수학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지어진 거는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 건설 방식에 대해서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그리고 세계 건축물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북쪽을 향하고 있고 내부는 항상 섭씨 20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는 매끄러운 하얀 화강암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대요. 원래 피라미드가 하얀색이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그 화강암이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처럼 벽돌 모양의 벽돌 색깔의 피라미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피라미드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것은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을 보면은 거의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전실, 별실, 그리고 보물의 방, 현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전실입니다. 전실은 무덤의 주인이 사용하던 가구, 마차, 생활용품 등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고 이제 주인이 죽었으니까 또 주인이 또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에 이걸 싸그리 다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마차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보물상자도 보이는데 6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기 보면 하얀색 있죠. 하얀색 이거 뭐냐면 이렇게 죽은 후에 저기 뭐 저승 갔다 오면 되게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으라고 식량까지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 발굴 당시 사진이고요. 위에 거는 이제 재현을 그대로 한 거죠. 자, 여기는 보물의 방입니다. 보물의 방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왕의 장기예요. 미라를 만들잖아요, 왕을. 그럼 미라를 만들 때 그 몸속에 있는 장기를 다 빼내서 뇌수까지 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승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거를 다시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저승의 신인 아누비스의 상징인 자칼이 지금 보물의 방에 카노포스함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은 4개의 사당으로 이제 망자의 집이라고 하죠.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방 속의 방, 방 속의 방, 방 속의 방 이런 구조로 들어있거든요. 우리 러시아 인형 알죠? 이런 인형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개의 사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사당, 그리고 그 속에 또 두 번째 사당, 그 속에 또 세 번째 사당이 들어있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투탕카멘 안에 관이 들어있는 석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까 네 번째 석관 기억나시죠? 그 석관 안에 또 금으로 만든 투탕카멘 왕의 금관이 3개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 두 번째 관, 세 번째 금관 안에 드디어 황금 마스크를 쓴 투탕카멘 안의 미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얼마나 이집트인들이 4, 5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4, 5세기의 무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인력과 물자를 투자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듯 이집트 미술을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피라미드를 살펴보면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토대로 18세 어린 나이를 요절한 투탕카멘의 얼굴을 복원한 사진 그림입니다. 이 투탕카멘의 얼굴을 보니까 이집트 미술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의 또 다른 건축물 중에 하나인 스핑크스입니다. 이집트 제4왕조의 카프레 왕이 처음 세운 곳으로 알려진 스핑크스는 사자의 신체 플러스 인간 여성의 머리 플러스 조류의 날개 플러스 뱀의 꼬리로 이루어진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그리스 신화인 수수께끼의 스핑크스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죠. 이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소리는 같지만 발이 4개가 되기도 하고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는 퀴즈를 이제 스핑크스가 내는데 이거를 못 맞추면 사람을 막 잡아먹었죠. 근데 오티푸스 왕이 정답을 맞췄는데 스핑크스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뭐 추락사했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바탕으로 학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집트 미술의 특징, 절대 왕권, 영원 불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집트의 예술가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작품을 제작했는데 정면성, 종합성의 법칙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해와 작품으로는 수변의 수렵, 대표적인 조각상은 카프라왕, 대표적인 건축물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이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만 있어서 많이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이겨내 봅시다. 그래야지 빨리 학교에서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